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이혼하고 비로소 제 인생을 살게 된 돌싱입니다. 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어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여자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제 사연을 소개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소개할까 하는데 저의 남은 인생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전 남편은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전 남편이 제 오랜 지기의 남자친구의 절친이었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으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 제 친구가 자기 연애하면서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를 저에게 소개한 거였어요. 그리고 난생 처음 한의대생과 소개팅을 하게 된 저는 사실 별다를 것도 없는데 한의대생이라고 하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졌는데 반은 호기심에 소개팅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디자이너 꿈을 키우던 때였어요. 그러니 대학생이 아닌 제가 그것도 한의대생이랑 소개팅을 한다는 자체가 좀 평범하지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당시 제가 남자 만나면서 조건을 따지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했던 건지 그때는 뭐? 한의대생? 한의대생이 왜 나랑 소개팅을 해? 앞으로 한의사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소개팅에 나온 전 남편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휴학과 복학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전 남편을 소개한 친구는 이미 졸업반으로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에 반면 전 남편은 이제 고작 2학년이라고 하니 그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짠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콩깍지인지 그런 환경에도 전 남편은 심지가 굳고 성실해 보였는데 그런 환경에 놓였음에도 한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는 아주 뚜렷해 그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 저는 첫 만남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감이 느껴졌고 가끔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겸사겸사 그 사람 얼굴을 봤었는데 볼 때마다 반갑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이 남자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저는 제가 먼저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해준 거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 고백을 받을 수 없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지금도 당장 언제 복학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내 주제에 어떻게 혜인씨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보다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 만나세요. 미안합니다. 마음 못 받아줘서. 지금 생각하면 저건 그 사람의 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아쉬움 가득해서 저를 밀어내는데 저런 조건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묘한 승부욕만 생겼거든요. 게다가 누가 봐도 저를 좋아하는 게 티가 팍팍 났는데 자기의 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를 거절하다니 무슨 8, 90년대의 드라마처럼 느껴졌고 원래 사람 심리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고 저는 전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직진하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이 원래 좀 그래요. 이거다 싶은 확신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대상이 빌어먹을 그 사람이었고 제가 그 뒤에도 계속 제 마음을 표현하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그 사람도 못 이기는 척 저에게 넘어오더군요. 그 뒤 저희는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냐는 듯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1년, 2년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저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공부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면서도 만날 수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려 했었죠. 그리고 어렵게 알바하고 공부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면 데이트 비용은 거진 제가 다 부담했는데요. 사실 저는 집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제가 대학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뿐, 집에서 그럭저럭 용돈을 꽤 주시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더 많은 데이트 비용을 내게 됐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돈을 낼 때는 그 사람이 그 점을 많이 미안해했는데, 혹여 그걸 부담스러워할까봐 배려하고 싶었던 저는 나름 추억이다 생각하고 저렴한 데이트만 골라서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돈을 떠나서 명색의 데이트인데 다른 연인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제가 부담했는데, 그것도 익숙해진 그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의 싹수를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저는 없는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러 나온 그 사람이 고마웠고, 그러니 제가 돈을 쓰는 일에 그다지 기분 나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저는 그 사람한테 진심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남자랑 비교하기도 싫고, 서로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그런 걸 따지면서 이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저는 그 사람 그 자체만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집안 환경이 안타까웠는데, 그러니 어쩌다 자기가 사겠다고 지갑을 열어도 제가 싫다고 호들갑을 떨었네요. 그도 그럴 게 전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빚을 남겨 살던 집도 날리고 친척의 도움으로 얻은 투룸 빌라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그 빚을 못 갚아 그 사람이 매달 생활비와 이자를 자기 엄마한테 주고 있었는데, 정말 최악은 그의 못난 식구들이었어요. 하나 있는 여동생은 자기 처지도 모르고 허영심만 가득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버는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떼쓰고, 그걸 옆에서 말려야 하는 그 사람의 엄마, 즉 시어머니는 잘난 당신의 아들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다 아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돈을 쓸 수 없었죠. 거기에 저는 그런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세상에 자기 편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부터 챙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해주니 그 사람은 몇 번이고 감동하며 울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제가 완전 이미 혼인신고 마친 부인이라도 된 듯 그 사람을 위하고 챙기게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그 사람의 엄마, 시어머니가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말씀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자기가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한테 못하는 것들을 제가 다 해주고 있다며 제가 은인이라고 몇 번이고 고맙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한의사 되잖아? 그럼 그 덕은 전부 혜인이 네 덕이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아들한테 찾아왔을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아들이 어서 빨리 한의사 공부를 마쳐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아들이 혜인이 호강시켜주지. 호강요 무슨. 저는 여태 포기하지 않고 자기 공부하는 우진 씨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진 씨랑 우진 씨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한의사 됐으면 좋겠고요. 말도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 한의사 되면 그때는 니들 바로 결혼식부터 해라. 나는 이미 우리 혜인이를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고 떠받들고 살 거야. 어머님도 참 그냥 지금처럼만 대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네요. 저는 저 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 뒤에도 저 여자의 진짜 속을 알지 못했어요. 무책임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경우가 없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 때부터 저만 보면 의뢰하는 레파토리가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조금만 무리를 하면 약값이 더 나오는 사람이야. 원래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몸이 약하거든. 애들 아빠 있을 때는 집안일도 사름 써서 할 정도로 내가 몸이 약했는데,
그러니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됐을 텐데. 한의대가 보통 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해주는 엄마라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어. 엄마라는 사람이 짐만 되는 것 같고. 짐이라뇨. 우진 씨도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 내 아들이 참 착하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런 애가 또 어딨니? 똑똑하지, 성실하지. 게다가 잘생겼잖아. 우리가 이렇게만 살지 않아도 벌써 사위 삼고 싶다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거다. 아이 참 내가 주책이다. 네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해.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것도 네 복이다 이 말이다. 아, 네. 시어머니는 저렇듯 자기 아들 잘난 게 유일한 자랑이고 자긍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런 말에는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저 역시 하루라도 빨리 그놈이 한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지막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신 내줬네요. 그때 당시 저는 모 디자인 회사에 입사해 한창 돈을 벌고 있을 때였는데 전 남편이 그때도 돈이 없어 휴학을 해야 했거든요. 1학기만 남긴 상황인데 또 언제 돈을 모으고 다시 복학을 할지 모르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 전부랑 저희 집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등록금을 내줬는데 그 덕에 그 사람은 졸업하고 무사히 국가시험까지 패스해 한의사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페이닥터로 월급쟁이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는 기쁨에 우리 두 사람, 아니 그 사람의 식구들까지 쾌재를 불렀죠. 그 뒤로는 제가 내준 대학 등록금을 그 사람이 조금씩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닌가? 그래서 자기도 나 하루라도 빨리 한의사 되라고 등록금 내준 거고 솔직히 연인 사이에 돈 빌리고 돈 갚는 것도 모양새가 그런데 우리 그냥 결혼할래? 뭐? 결혼? 나는 그때 자기 등록금 내준다고 모았던 거 다 썼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하지. 자기도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돈 없잖아. 그야 그런데 결혼이 꼭 돈이 있어야 하나? 나 공부한다고 우리 너무 연애만 오래 했잖아. 집이야 그냥 월세 살면서 키워도 되고 우리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혼하자. 나도 그러면 좋은데 우리 집에서 그러라고 할지 모르겠어. 당연히 내가 자기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자기 등록금 대신 내준 건 모르고 계시거든. 거기에 자기 집에서는 어떤 지원도 기대하긴 힘들고 그렇다고 온전히 우리 집에만 도와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야 그렇긴 한데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서 매달 이렇게 자기한테 돈 갚는 내 꼴도 우습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잖아. 그 사람은 한의사가 되고 계속 저에게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저희 집에서 한의사 사위 얻어 고맙다며 집이며 차며 심지어 가족인 자기네들까지도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그래서 더더욱 결혼이 하고 싶어도 제 입으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죠. 저는 연애하는 사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모양 빠진다고 생각했는지 결혼하면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자기가 번 돈 모두를 저에게 줄 텐데 이런 게 무슨 의미냐고 했어요. 그러던 중 누구보다 저의 결혼을 바랬던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는 거면 신혼집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옳거니 하고 전 남편이 결혼하자고 밀어붙였어요. 뭐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단 결혼이라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시어머니와 신우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왜겠어요? 자기네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불만이었던 거죠. 그저 한의대생일 때는 한의사 되면 전부 제덕이라고 하시더니 막상 자기 아들이 한의사가 되니 마음이 바뀌셨더라고요. 그제야 대학도 안 나온 제가 어떻게 한의사랑
결혼까지 할 수 있냐면서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등 비꼬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초장에 밀리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니 저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이 아직 학자금 대출 갖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것도 같이 갚아야 하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등록금은 제가 낸 거 아시죠? 저도 어머니 아들 의사 만들려고 노력 같이 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에는 결혼하면 잘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그야 그때는. 아니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나는 그냥 네가 땡 잡았다고 그거 알고 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막 시집 오는 새색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쩌냐? 나중에 나야말로 너한테 무시당할까 무섭구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혜인이가 어디 그러랜가?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이제 식구 됐으니까 잘 지내야죠. 우경이 너도 새언니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고 잘해. 오빠는 왜 가만히 있는 나한테까지 뭐라고 해?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 근데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미쳤다고 잘하니? 엄마나 나나 새언니가 우리 오빠 뒷바라지한 거 모르지 않는데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지. 우린 우리한테 잘해줘야 고맙고. 그래, 맞지 엄마? 신우라는 애는 딱 저런 스타일이에요. 뭐 처음부터 별로라서 상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제가 지 오빠랑 결혼하니 입이 점점 튀어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만 제 마음 잘 알아주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그때도 사랑 하나만으로 남편 빚 갚으며 알뜰살뜰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개원을 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다며 개원 소리를 했고, 저는 돈 좀 더 벌고 빚도 다 갚은 다음에 생각하자고 좋게 말했는데 이미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그 사람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사업병에 걸린 남자는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가 반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고 병원 장비부터 인테리어까지 찾아보며 자기 병원 차릴 꿈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드디어 원하는 위치에 병원 자리를 받다며 훗날 거기가 대단지 아파트 여러 채가 들어올 신도시라며 지금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너무 올라 못 들어간다며 거기에 병원을 오픈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그 정보 확실해? 그러다 그게 아니면 그때는 어쩌려고. 확실한 정보라니까. 나 아는 선배들도 전부 거기에 지금 병원 자리 알아보고 있어.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 땅값이며 건물이며 매일매일 돈이 달라지고 있다니까. 지금 들어가야 돈 버는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모험이지. 거기 가려면 대출 또 받아야 할 텐데. 우린 그럼 언제 애기 가져? 애야 천천히 가지면 되지. 그리고 거기 아파트 다 완공되잖아. 그럼 그 빚 갚는 거 시간 문제야.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내가 개원하는 거 싫어? 나는 뭐 평생 남이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야 뭐야. 내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어.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고작 2년 일했는데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개원을 해. 이 봐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 맞잖아. 내 친구들 개원한 애들 많아. 내가 걔네들보다 졸업도 한참 늦는데 개원도 더 늦게 하라고? 전 남편은 이미 마음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돈 가지고 모험하는 거 딱 질색인 저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부싸움도 길어지고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어서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우리 우진이한테 다 들었는데 네가 개원하지 말라고 했다며? 나 참 웃겨서 대학도 못 나온 네가 뭐가 잘라서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야 당연히 지금 갚아야 하는 빚도 있고 매달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도 있는데 무리하는 것 같아서 반대하는 거죠. 개원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너도 참 양심이 없다. 한의사 남편 뒀으면 네가 먼저 네 집에 얘기해서 내 아들 병원도 차려주고 그랬어야 하는 거야. 남의 집 얘기 들어보니 의사사위 얻으려면 키 3개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던데 넌 꼴랑 하나 가져왔잖아. 그리고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니? 어머니,
이 집 저희 집에서 해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그리고 왜 저희 집에서 그 사람 병원을 내줘야 하는데요? 막말로 저는 의사 만들어서 결혼했지 이미 의사인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나쁜 마음 먹었으면 네 결혼 못했다. 네 말 맞따라. 의사 되기 전이야. 너 같은 거 만나도 의사가 된 마당에 왜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니? 다른 부잣집 딸이나 잘 나가는 능력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럼 나는 염치라도 차렸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사람 다르다고 하더니 어머니 보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확실하지도 않은 거기에 병원 내서 계속 손해보고 힘들어지느니 나중에 돈 더 주고 개원하더라도 지금은 월급쟁이 의사가 나은 것 같아요. 됐다. 고졸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답답해하는지 알겠다. 너 내가 좋은 말로 경고하는데 내 아들이 더 똑똑하다. 걔가 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 알겠니? 나 참, 시어머니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으면서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한테 어떤 약속을 받으셨던 건지 무조건 개원해야 한다며 저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 뒤 남편 사람은 저랑 싸우기 싫다며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급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나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빚은 5억 가까이 만들어 개원을 했는데요. 꼴에 무슨 대형 한의사 원장이라고 페이닥터도 2명이나 고용했어요. 그것도 경험도 없는 이제 면허 딴 젊은 여자 한의사들만 골라서 채용했더군요. 저는 전혀 모르다 병원 오픈 하루 전에 이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너무 열받아서 개원하는 날 병원도 안 가고 싶었죠. 하지만 결국 그 빚도 같이 갚아야 할 테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잘 되길 바라야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그런지 정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곳에 오히려 한의원이 있다는 게 너무 생뚱맞게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개원했다는 기쁨에 젖어있던 그 사람은 마치 지가 무슨 승리자라도 된 듯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그리고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점점 주변에 신도시 소문이 붙었는지 상가 건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그 사이 땅값이며 임대료 등이 올라 그 사람은 저만 보면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러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를 해? 이제 신도시 발표나고 아파트 막 들어오면 나는 돈방 속에 앉는 거야. 그때 되면 내 덕에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호강할 텐데 나한테 안 미안하냐? 지금부터라도 잘해. 괜히 찬밥 되지 말고. 하며 헛소리만 삑삑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안 들리는 척 했어요. 저는 원래 확실하지 않은 걸로 김치국 먹는 스타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잘 돼도 당신 덕이고 못해도 당신 탓이니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마. 자기 말대로 내가 자기 덕에 호강할 일 있어도 그 호강 안 할 테니 내 말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확신이 차 있던 건지 그래 어떻게 각서라도 써줄까? 라며 비아냥거리는 거 있죠. 그때 참 속으로 제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이 저렇게 변하나?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저는 적게 벌더라도 착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점점 남편과 저는 어긋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세트로 시어머니와도 자꾸 부딪혔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남편이 수억을 버는 그런 잘난 원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같은 말 지갑지도 않은지 너는 진짜 나한테 잘해야 해. 한의사 남편을 거저 얻었는데 입 싹 닫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하며 시댁 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명절도 당신 집은 좁다며 신우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먹을 거, 사용할 이불 등등 새 것으로 다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쳤나요? 제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게.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신다. 그렇게 하심
저도 이혼하겠다. 어쩐다 맞대응했더니 그 다음엔 저더러 저희 집에 안 되면 명절에 편하게 쉬게 호텔 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잘난 아들한테 말씀하시라고 듣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는 자기는 저더러 명절에 쉬게 해주려고 호텔 가는 건데 자기 속도 몰라준다고 서운하다 어쩐다 하시는 거 있죠. 서운은 개뿔. 그 시커먼 속이 훤히 다 보이는데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리고 적당이라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가 계속 그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음에도 포기를 모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건지 계속 말 같지 않은 요구와 갑질을 하셨는데요. 예, 내가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네 친정에 말해서 나랑 우리 우경이 살 30평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줘. 네? 그게 무슨... 저희 친정에서 왜 아파트를 사드려요? 또 한의사 사위 타령하시려면 저 그냥 이혼할게요. 너 말로만 이혼 소리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너 내 아들 낳아줄 생각 없잖아. 이제 원장 사모님 됐는데 네가 퍽이란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시집 올 때 못한 아파트나 하나 내놓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 날까 빠진 빌라에서 사니? 내 아들이 병원 원장인데. 어머니, 그이가 개털 원장은 맞지만 저 그 사람 얼마 버는지 알지도 못해요. 저 생활비 하나 받은 적 없고 지금 적자가 나는 건지 흑자가 나는 건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아파트를 내놓으라고요? 저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들도 아들일게요. 대신 그동안 제가 한의사 만든다고 쓴 돈이랑 그동안 못 내놓은 생활비 그 사람이 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나 있을까요? 능력? 지금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내 아들이 왜 능력이 없어? 고졸 따위가 어따 대고? 그리고 생활비? 예, 내 아들이 지금 바빠 죽겠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생활비를 내놓겠니? 너 혼자 사는데 생활비까지 줘야 해? 어머니, 그건 아니죠. 여긴 그 사람이랑 제가 쓰는 공동구역이에요.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생활비를 안 준다고요? 됐다. 잔말 말고 너는 내 아파트 구하면 계약금이나 싸. 알겠냐? 정말 그러기만 하세요. 저도 그땐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진이 빠져요. 아니, 아들이 의사면 다 저 여자처럼 되는 건가요? 저는 무슨 아들 가지고 저렇게 장사를 하려 하는 건지. 나중엔 시어머니 전화해도 받지 않았네요. 거기에 남편은 지 주제도 모르고 골프며 습하며 돈을 아주 펑펑 쓰는지 카드 고지서가 빽빽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불시에 남편 병원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차마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지가 고용한 페이닥터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꼴에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 어이가 없었는데 지도 당황했는지 처음엔 오해라고 사과하더니 하루아침에 지는 이제 그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했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우리 계속 안 좋았잖아. 근데 유진이랑은 대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나를 많이 위해줘. 같은 의사라서 서로 통하는 것도 많고 서로 환자 보면서 의논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가 되고 그러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했다? 의지가 돼서? 비꼬지 마. 그냥 유진이 집이 근처라 자주 갔을 뿐이야. 어차피 너도 나랑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며. 위자료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럼 너도 손해보는 거 없고 우리 애도 없으니까 정리해도 깔끔하잖아. 왜? 나랑 이혼하고 걔랑 결혼하게? 그래서 나한테 위자료는 어떻게 줄 건데? 설마 잊지 않았지? 내가 한의사 만든다고 쓴 돈들. 내가 사채빚을 내서라도 줄게. 그럼 이렇게 열내지 않아도 되잖아. 뭐하러 싸우냐? 서로 이제 애정도 없는데.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 저는 그 사람의 쿨하게 헤어지자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지한테 매달릴 것도 아닌데 저런 소리를 내가 왜 듣고 있나? 받을 돈이나 왕창 뜯어내고 저딴 사람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도 이혼할 거라고 말했고 그 사람이 페이닥터랑 바람난 사실도 모두 말해버렸는데요. 저희 아빠 성격이 좀 불같으시거든요.
병원에 가서 두 사람을 제대로 개망신을 시켜준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위자료까지 챙겨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망난이 같은 짓이냐며 결혼식 올려야 하는데 신부 머리털 다 뽑아놨다고 노발대발하시며 위자료를 깎아야겠다고 하더군요. 깎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저도 쿨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제대로 소송할게요. 서로 시시비비 가리고 계산기 똑바로 두드리시죠. 뭐야? 네가 아주 돈독이 제대로 올랐구나. 왜? 이혼당하는 마당에 한몫 잡고 싶니? 천박한 것 같으니라고. 나는 처음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눈이 정확했지. 내가 남자라도 너랑 사느니 딴 여자랑 바람 피우겠다. 이건 뭐 사근사근하기라도 하나, 이해심이 넓기라도 하나. 지도 바라는 이혼이었다면서 어디 감히 내 아들 며느리한테 손을 대? 너 곱게 말할 때 내 아들이 주는 대로 받고 이혼해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원하는 대로 주면 알아서 먼저 이혼 도장 찍을 거고 어머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저 소송할 겁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말 아시죠? 고졸인 저는 아는데 중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알까 싶어서요. 뭐야? 어머님이 맨날 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시는데 그러는 어머니 딸도 고졸이잖아요. 막말로 어머니 아들도 고졸일 거 땡전 한 푼도 안 보태주고 대학 졸업시키셨음. 저 같으면 그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 진짜 뻔뻔하세요. 그렇게 아들 등골 파먹고 사셨으면서 어머니도 염치가 없으시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아들 한의사 뒷바라지한 줄 알겠다니까요. 생각 잘하세요. 소송 걸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한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그래, 너 아주 잘났다. 아주 내 아들한테 한몫 잡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구나. 네, 뭐 아줌마 아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당신들보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벌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못 살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저는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번호 모두 차단해버렸는데요. 신우이라는 애도 진짜 웃겼거든요.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제 편 들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얘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혼 소송 걸었는데 그 사람이 소문나면 평판 나빠진다고 달라는 대로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했고 마음 같아서는 힘들어도 개망신 제대로 시켜주고 싶었는데 그런다고 저한테 뭐가 남을까 싶어서 위자료 왕창 부르고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쿨하고 깔끔하게 이혼했네요. 그 뒤 집도 바로 팔아버렸고 그 사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친정 부모님께 다시 반납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 돈을 저를 위해 쓰라고 하셨죠. 그 돈은 이제 네 거야. 설마 아빠가 돌려받을 생각하고 지불해줬겠니? 그 돈으로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유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 잘 살지도 못했는데. 이혼하면 뭐 큰 죄라도 지은 거가 되는 거야? 엄마는 네가 그런 집구석에서 탈출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 어차피 그 사람들 네 아빠가 한바탕 하고 왔잖아. 그럼 된 거지. 너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럼 기분 전환하러 여행이라도 다녀와. 저는 그렇게 아파트 판 큰 돈을 부모님에게 온전히 받게 됐어요. 사실 너무 죄송해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돈을 받지 않으시니 저도 생각이라는 걸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 다니면서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걸 깨달은 순간 왜 그렇게 내 자신에게 미안한지 저는 제가 희생하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저는 내심 그게 희생이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사랑도 뭣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저를 찾기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해외를 돌며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돌아와 친구의 소개로 유기견 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니 저마다 사연 있는 강아지들이 천지였는데 꼭 저도 그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온 마음을 다줬는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입양 가기 어렵다는 대형견을 임시 보호하게 되었는데, 말이 임시 보호지 서로 가까워진 그 순간부터는 가족이 되어 어디도 보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아이라며 애정을 주기 시작했죠. 그때 저한테 애견 시장이 크게 와닿더군요. 의류부터 가구, 영양제까지 반려동물을 위한 사람들의 애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 강아지한테 해준다는 생각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욕심 없이 시작한 그 사업이 조금씩 반려인들에게 소문이 났죠. 저는 제 사연과 선물이의 사연을 토대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어 그 부분을 사이트에 소개글로 적어놨는데, 아마도 그 사연이 반려인들에게 와닿았나 봐요.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같이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제의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제안들 덕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 선물이는 저희 회사 마스코트이자 노련한 모델이 되었고, 그런 선물이를 오랜만에 본 친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야, 선물이 쟤 너 만나기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 이젠 정말 못 알아보겠어. 누가 쟤를 유기견 출신으로 하냐?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네. 너도 사랑 많이 받은 얼굴이야. 뭐? 내가? 선물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그렇다고? 몰랐어? 너 이혼하고 여행 다닐 때는 솔직히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너 내가 봉사활동에 데리고 간 거야. 혼자 굴파지 말고 나와서 자꾸 사람들이랑 섞이라고. 근데 이렇게 멋진 사업가가 됐잖아. 너 선물이한테 고맙다고 그래. 사랑 주지,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은견이 따로 없네. 네 말 들으니까 그렇다. 사람보다 낫다, 우리 선물이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도리와 의리를 저버리지만 동물을 한 주인에게 모든 사랑을 쏟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선물이를 구한 게 아닌 선물이가 저를 살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름 따라간다고 선물이는 저한테 정말 선물 같은 아이가 되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았고, 나중엔 혼자는 절대 무리라 사무실과 직원들까지 채용해 제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수입금의 일부는 유기견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에 기부를 했어요. 선한 영향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유기견 아이들을 모델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며 제 사업을 성장시켰고, 회사가 커가는 재미와 좀 더 나아진 환경에 살게 된 많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3년이나 훌쩍 지났더군요. 제 통장엔 어느새 친정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 값에 몇십 배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돕고 싶은 곳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제 곁을 채워줬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돈은 그 다음이었죠. 돈이 있다라는 게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안락사 위기에 놓인 아이들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할 수도 있고, 추운 날 날씨만큼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온기를 선물할 수 있으니 저에겐 돈은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잘 살다 보니 제 소문이 어느새 곳곳에 퍼졌나 봐요. 우선 제 절친한 친구가 너무 좋아했기에 그 친구가 주변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 때문인지 몇 년 동안 연락도 뚝 끊겼던 친구들이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좀 곤란하긴 했어요. 미안해. 나는 네가 잘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걔네들 너무 웃긴다. 어떻게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다 무섭다. 그러게 너만 좋아하면 될 일이지 왜 그랬어? 그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가라고 했지. 내가 너 이혼했을 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나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사람은 그 뒤로 그년이랑 재혼했대. 당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나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혼한 건데, 나도 괜찮은데 네가 왜 열을 내? 열받잖아. 근데 그거 알아? 그 인간들
결국엔 헤어졌단다. 내가 장담하는데 조만간 그 사람 너한테 전화할 거야. 뭐? 나한테? 왜? 거기 신도시 탈락하고 그 병원 완전 쪽박 찼잖아. 그러니 그 재혼한 여자도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했겠지. 이혼하는 과정도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사람도 엄청 그리워한대. 미친 거 아니냐? 만약에 전화 오면 아주 쌍욕을 퍼부어버려. 그리고 너 왜 자꾸 내가 주선하는 소개팅 안 해? 내가 이번 일 많이 하려고 얼마나 심사숙고하면서 네 상대 골랐는지 알아? 됐네요. 너는 내가 다시 남자를 만날 것 같냐? 싫어. 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걔랑만 살아? 선물이가 얼마나 산다고? 너이씨,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니네 집에 가. 난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선물이가 제일 좋아. 야, 그럼 나는? 너는 선물이 다음이지. 그러니까 네가 영순이인 네 남편한테 얼른 가. 저는 조금 서운해하는 친구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은 100%제 진심이었는데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인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친구가 말한 대로 그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락처를 벌써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차단시킨 바람에 연락처를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면서 차단도 풀렸는지 발신자 이름에 떴는데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다가 친구가 한 소리도 있고 해서 전화를 받았네요. 여보세요? 혜인이야?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지? 혜인아, 잘 지냈어? 사업 잘 된다며? 나 가끔 혜인이 네 소식 듣고 있었어. 그래? 그랬구나.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아서 소식 모르고 있었는데. 나 혜인이 너랑 이혼하고 걔랑 재혼했는데 헤어졌어. 역시 나는 너밖에 없더라고. 웃기고 있네. 됐고, 헛소리 하려고 전화했으면 나 바쁘니까 좀 끊자. 저기,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보고 잠깐 얘기 좀 할까? 내가 시간이랑 장소 다 맞출게. 아니, 그럴 거 없어. 난 1분 1초도 어디서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돈 얘기하려고 하나 본데 꿈 깨.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절대로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걔가 똥을 끊지? 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잠깐 통화한 것뿐인데 저는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만큼 너무 그 인간이 싫었는데 번호를 지울까 하다 다시 전화가 걸려올 것 같아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 인간일까봐 한동안 전화를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지내기를 며칠 뒤 퇴근하는데 요즘도 이런 차가 있나 싶은 차에서 몰라보게 행색이 나빠진 그 사람과 그 사람 엄마가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구걸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저한테 굽신거리며 다가오는데 진심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여긴 어떻게 왔냐고 제가 정색하며 물으니 친구들한테 물어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스토커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니까 가라고 소리치며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기겁을 하며 말하니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비는데 빌면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 감히 재결합을 하자고 하더군요. 뭐? 재결합?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감히 재결합 얘기를 해?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나 진짜 생각 많이 했어. 뭐가 잘못됐을지, 언제부터 잘못됐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 자기가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게 됐어. 나 평생 자기한테 마음의 빚 갚으며 머슴처럼 살게. 자기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살 테니 나한테 제발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 서로 진짜 많이 사랑했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 기회를 달라고? 웃기지 말고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얘,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성하는데 좀 봐줘라.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애 네 말 안 듣고 무리하다 쫄딱 망했다. 그래서 나나 우리 아들이나 네 생각을 많이 한 거야. 구관이 명관이라고 이제야 조광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그러니 우리 노력을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아니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때 오만정 다 떨어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싫은데 뭘 어쩌라는 거죠? 진짜 이기적이네요. 어쩜 사람이 한결같아요.
당장 가세요. 저 정말 신고할까요? 혜인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재수없으니까. 야, 너도 진짜 너무한다. 너는 우리 아들 그렇게 좋아해놓고 마음도 안 쓰이니? 우리 아들 지금 이혼 2번이나 해서 다시는 여자도 못 만나고 빚만 떠안고 살게 됐는데 너만 잘 살면 다야. 너도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너 지금 잘 나간다는 사업 결국 우리 아들 아니면 시작도 못했잖아. 우리 아들 잊으려고 독하게 하다 보니 잘 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 덕도 있는 건데 어쩜 너는 내가 이렇게 모지니? 위자료도 그렇게 많이 뜯어갔으면서 지금이라도 그 돈 이자 쳐서 다시 내놔라. 노망 나셨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우니까 억지라도 부리고 싶으세요? 누가 위자료를 이자를 쳐서 갚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때 제가 말했죠. 저는 무조건 당신들보다 잘 살 거라고.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누구처럼 허황된 꿈을 꾼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요. 근데 돈을 달라고요? 지나가는 불쌍한 개한테 돈을 줄지언정 개만도 못한 당신들한테는 10원도 아까워요. 저는 아무리 화를 내도 그들이 돌아갈 낌새가 보이지 않아 핸드폰을 꺼내 112를 찍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제가 신고하려고 한다는 걸 안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고 그 바람에 제 핸드폰이 날아갔는데 날아간 곳이 하필이면 쓰레기통이었어요. 그러니 열이 확 뻗친 저는 핸드폰을 주우러 쓰레기통에 갔는데 그런 저를 뒤에서 시어머니가 확 밀쳤어요. 자기도 이제 못 찾겠다는 거였죠. 그 바람에 쓰레기통에 정면으로 부딪힌 저는 너무 열이 받았고 바로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걸 보고 그 통을 들어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부어버렸는데요. 어디서 그런 괴력이 솟아났는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염치 없는 것들의 비명만 통쾌하게 들렸죠. 어찌나 방방 뛰던지 시어머니가 뛸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실컷 보고 핸드폰과 가방을 주어 그들에게 전에 식당에서 챙겨둔 물티슈를 던졌어요. 그리고 우선 그걸로라도 닦아. 그리고 명심해. 지금 이건 정당방이다. 니네 엄마가 먼저 나 밀었잖아. 그리고 또다시 전화하거나 나타나면 그때는 스토커로 신고할 거고 니네 엄마 폭행죄까지 더해서 제대로 싸워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알다시피 내가 이젠 돈이 좀 많아서 무서울 게 없거든. 나랑 제대로 싸우고 싶으면 너도 변호사 사던가. 그럴 능력도 없겠지만 라고 말했는데 그제야 지쳐지를 않 건지 제가 어림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사람이 흐느껴 울면서 얼굴을 떨구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짜증났어요.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나타나지 말지. 왜 제 앞에 나타나 이런 추태를 보이는지 정말 싫더라고요. 그 뒤 다행히 제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겁을 먹은 건지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퇴장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뒤 사무실 확장하느라 이사도 했고 다음엔 상대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참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 그 아줌마 머리털도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안 보고 살고 싶은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은 건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도 일하다가 기분 꿀꿀할 때면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하는데 그럼 저절로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아, 물론 그들에겐 지우고 싶은 치욕의 순간이겠죠. 그러게 감히 누구 앞에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냐고요. 재결합?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찾은 제 인생인데 다시 그런 시궁창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빛나는 제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 부모님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선물이랑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따뜻한 손길을 보내며 살고 싶은데 선물이가 저에게 정말 선물이었던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릴 적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남자를 위해 돈까지 빌려줬던 저지만 그때 빌려준 거 야무지게 잘 챙겨 지금의 삶을 만들었으니 저 그렇게 한심하진 않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저는 앞으로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이젠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